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 이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무슨 뭐 리바운딩, 뭐 리스트럭처링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다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러시기는 좀 성급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3페이지 봐주시면은 사실 일단은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주식 쪽을 보다 보니까 주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컨테이너선과 LNG선이라고 하는 주요 선종의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시황 개선의 기대감들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IMO 2020이라고 하는 환경 규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중일 3개 조선국가의 선종별 경쟁력 변화가 전혀 없는 소강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큰 이슈는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만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스프레드가 다시 반전이 나오느냐, IMO가 다시 엄격하게 코로나 이후에 시행이 돼서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를 지켜보는 게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고, 회복은 맞습니다만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이지 계속 성장합니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불투명한 게 많고, 특히나 선박금융, 즉 발주에 필요한 파이낸싱의 대부분이 상위 발주처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낸싱 구조가 내년에 크게 세컨 티어, 서드 티어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발주 회복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파이낸싱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일과 관련된 E&P 기업들의 투자가 대대적인 캐펙스 컷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드릴링 마켓에서는 디폴트 위기까지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회복이다라고 말하기엔 다소 성급하다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의 주요 변수 아시다시피 유가, 환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달러의 환이 1200원일 때는 1200억 원짜리 배를 수주를 하려면 1억 달러에 수주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워낙 강세가 돼서 1달러에 1100원이 될 경우에는 1200억 원짜리 배를 수주를 하기 위해선 1억 900만 달러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연 조선사들이 워낙 강세로 떨어지는 환을 얼마나 성과 인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느냐, 만약 성과 인상의 모습이 달러 성과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선사들은 내년의 실적이 지금 예상하시는 것보다 많이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 내용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6페이지 보시면 YTD로 전 업종 중에서 코로나가 한국에서 확산된 1월 말부터 주가 수익률 꼴찌가 조선입니다. 반면에 기계는 상위 몇 개 안에 들어가죠. 왜냐?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봤을 땐 일단 투자 재개가 나와야 되고, 투자 재개가 직접적으로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게 기계업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과 기계의 시차가 있다. 이게 말씀드렸던 최근에 운임 반등으로 인해서 조선이 빠르게 그냥 주가가 반등 따라잡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7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글로벌 교역량입니다. 그 2020년입니다. V자 반등 폭이 2008년보다 상당히 빠른데 2008년에도 보시면 위기가 터지고 나서 25개월이 지나서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은 맞으나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게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실적 측면에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8페이지 왼쪽에 있는 차트가 VLCC라고 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올 들어서의 운임 트렌드고요. 짙은 파란색은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이라고 하는 초대형 벌크선의 운임 추이, 오른쪽은 컨테이너와 LNG 운임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3, 4, 5월달 코로나가 창궐해서 국제유가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역설적이게도 VLCC 운임, 원유를 실어나르는 배 운임이 10배 폭등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정유사들이 원유를 생산을 했는데 결국 이걸 팔아먹을 수요가 안 나오는데 공급이 초과됐으니 재고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육상에 저장할 데가 없으니 운송 목적으로 아니라 바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탱커를 단기간에 차터링을 한 걸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를 하려면 다시 빠져야 되는 거고, 문제는 하향 안정화는 됐습니다만 회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탱커 쪽이 언제 터닝을 하느냐가 내년도 조선 업황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본다. 반면에 케이프 사이즈, 즉 벌크 쪽은 중국이 락다운에 풀린 6월부터 수입이 재개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업앤다운이 심한 상황이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내년 상반기에는
벌크 쪽 운임의 개선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커머더티와 관련된 국가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캐펙스 관련된 데이터들이 플러스로 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벌크 운임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른쪽 보시면 컨테이너선 운임이 45도 각도로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배가 부족하다라는 언론까지도 나왔습니다만 팩트는 다릅니다. 5월 말에 상위 컨테이너 선사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락다운 풀리는 건 좋은데 아직 수요가 빠르게 살고 있지 않으니 운임 인상이 급선무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입하는 선박의 20% 가까이 공급을 축소시키겠다. 그게 5월 말에 발표가 됐고 6월 둘째 주부터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6, 7월 달만 하더라도 공급을 줄였으니 운임을 올리겠지라고 했죠. 그리고 8월 달부터 운임이 계속 올라가니까 줄여놓은 공급을 다시 투입하는 개선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왔음에도 운임이 올라갔다는 건 수요가 좋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은 주로 소비재를 운송을 하는데 부피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부피가 큰 화물, 즉 IT 중에서도 가전제품 그리고 가구와 같은 제품들의 수요가 상당히 좋다라는 의미이고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 컨테이너선 운임이 오르자 연초에 투자를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철회했던 컨테이너 선사들이 지난주부터 발주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컨테이너선의 추가 발주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투자를 하는구나. 그럼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공급이 다시 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운임이 지속적으로 반등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LNG선은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원래 LNG는 4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반구,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의 난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 도래에 따른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 재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그린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수소가 커졌죠. 사실 수소에 대해서는 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브라운 수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목표가 결국 그린 수소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하루아침에 화석연료에서 그린 에너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방침은 결국은 뭐냐? LNG를 통한 추출 수소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LNG 디맨드 자체는 내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전 세계 1위 조선사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올해 연초에 발표했던 수주 목표치를 32.9%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올해 목표를 100으로 초기를 잡았다면 67로 하향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왼쪽 차트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주 달성률이 20%대에 그치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20%대 했는데 남은 두 달 동안 40몇 프로를 더합니다. 그러니 모멘텀은 있다. 수주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냉정을 찾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면 100을 연초에 잡은 걸 67로 낮춰서 그걸 채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조선사들은 풀 캐파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가 조선사들이 체감하는 실적의 바닥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업황 살아나는 기대감과 실적이 악화되는 이 교차기에서 결국 관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구조적인 개선, IMO 2020의 효과 여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지금 일본의 MS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중국이 올라왔고 한국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말까지 LNG와 컨테이너 수주가 나온다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올해 수주 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대를 회복했습니다. 1등이 됐어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 세 개의 차트가 의미하는 건 지난 5년간 한중일의 신규 수주 마켓쉐어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은 MS가 커지고 한국도 올라오고 일본이 다 줄었다. 사실상 일본은 조선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았느냐 보고 있고 가장 저성가인 벌크선의 MS도 보시면 한국은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이 빠지고 있다. LNG선은 한국의 수주 점유율, 수주 잔고 점유율이 91%다라고 한다면 LNG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의 절반 가까이는 LNG로 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을 벌크 탱커 컨테이너 선에서 얼마나 채울 거냐가 남아있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전 세계 유동성이 확장돼 있고 주요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살아납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EMP 쪽, 즉 자원개발 쪽에 대해서는 전혀 온기가 전가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서 건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동 플랜트 발주 재개, 뭐 북미 EMP 투자 재개 이거를 기대할 사이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13페이지를 보시더라도 미국 정유업계 평균 가동률, 그다음에 석유화학업계 가동률을 보시면 히스토리컬 저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나야지만 투자가 재개가 되는 거지 있는 설비의 가동률도 70%대에 그치고 있는데 과연 발주가 재개될 것이냐에 대해선 EMP 쪽과 플랜트 발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글로벌 탑 5 메이저 엑선모빌, BP, 토탈, 쉐브론, 쉘이라고 하는 알고 계시는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합산 캐펙스 추입니다. 꺾은 선을 보시면 당연히 올해를 저점으로 V자 반등인 걸로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V자 반등이 아니라 규모입니다. 캐펙스가 줄다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평균의 60% 수준의 투자 재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분명히 올해보다 개선은 되지만 그 개선의 레벨 자체는 눈높이를 낮춰야 될 시기가 도래한다. 특히나 보유 매장량 대체율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지금 10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실제 18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건 지금 각 선종별로 연평균 성과랑 이걸 발주했을 때 지금 성과로 투자를 했을 때 지금의 운임으로 몇 년이면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느냐. 당연히 회수 기간이 짧아질수록 투자 매력이 높아집니다. 보시다시피 19, 20년 회수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발주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도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IMO 2020이라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완벽하게 돼서 그걸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연이 됐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둘째는 파이낸싱이 재개가 되더라도 일부 탑티어에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투자 자체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은 지금 돈이 있다면 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발주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20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글로벌 금융환경 지수와 전 세계 발주량 한눈에 보시더라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실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나빠졌다가 거의 2009년, 2011년 이후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왔음에도 발주 자체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에 조선업종이 회복이 본격화되냐 아니냐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과입니다. 모든 업황과 투자자와 수주받는 조선업체의 그 바게닝 파워의 결과물이 성과인데 서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원화 환산된 성과가 계속 빠지고 있죠. 달러 성과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빠질 거냐 오를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 하우스뷰는 지금보단 더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에 상응하는 달러 성과 인상을 조선사들이 하지 못한다면 이익 개선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일 메이저들 캐펙스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드릴링 마켓, 세계 1위부터 5위 탑 5 드릴링 업체들의 합산 실적을 보시면 2021년 적자, 22년 적자입니다. 오른쪽은 지난 1년 반 동안 주가 차트입니다. 결국 모든 걸 대변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99%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기업들이 내년에 투자를 재개할 수 있느냐? 현실성이 없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챕터 11을 선언하고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와중에 최악을 지나고 있는 수요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가 있고 주가는 3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V자 반등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선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고 실제 25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이 왼쪽에 심해 시추 설비인 드릴십과 세마이 리그의 가동률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면 거의 100%였습니다. 풀 가동했죠. 지금 보시면 가동률이 약간 올라왔죠. 이게 V자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동률 자체가 50에서 6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컨설리데이션이 나오고 세계 1위부터 8위까지 탑 8 드릴러들의
보유하고 있는 시추 설비도 다 축소되고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과정은 EMP 마켓에서는 내년까지는 지속이 된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기계업체나 기자재 업체를 보실 때도 9, 5일 경제 쪽의 회복을 기대할 사이클은 내년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탈화석연료화가 가속화될 거로 보지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건 천연가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나 문제는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보다 코로나 확산이 2달 정도 늦게 지속이 됐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유럽도 다시 2차 랠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이머징 국가들이 언제 경제가 정상화되느냐가 저희 조선 입장에서는 이 패선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실제 전 세계 패선의 90% 가까이가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에서 노후선 패선을 합니다. 근데 이들 국가들이 코로나가 뒤늦게 퍼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IMO 2020 규제가 시행되면 연비가 낮고 친환경 만족을 못하는 노후선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배는 필요하니까 교체 발주가 나올 거고, 그게 저유황유나 LNG 이중 연료를 쓸 거니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볼 겁니다. 요게 1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코로나가 제대로 확산이 되면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IMO 규제가 특히 이들 국가들의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패선 자체가 이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인도의 패선이 살짝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패선을 하려면 노후선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선 사는 액티비티가 늘면서 스크랩 가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스크랩이 의미하는 것은 고철이죠. 중국 철강사들의 대부분은 전기료 업체입니다. 그들의 원재료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담당은 아니지만 전 시크리컬 업종을 놓고 본다면 아마 철강 가격이 내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면 내년에 조선사들은 원가가 올라가고 원화 강세가 되는데 선가를 얼마나 전가할 수 있을까? 거기가 결국은 회복의 기울기를 앞당길 건지 지연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팩트일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주자와 대면 미팅이 안 되니까 수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주자들이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지, 코로나가 끝나면 와장창 다시 투자 재개합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보다 가장 큰 코로나에 가려진 문제점은 친환경 관련된 규제 자체가 주요 국가들이 거의 유야무야로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0년 1월 1일 IMO 규제 시행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행을 앞두고는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저유황유의 디맨드가 확 올라오죠. 반면에 기존의 싸구려 기름인 벙커시, 고유황유의 거래량은 급격하게 빠집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시면 저유황유 판매가 늘지 않고 일부 빠지고요. 오히려 벙커 판매가 다시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스프레드가 연초만 하더라도 톤당 350달러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규제 때문에 기존의 로우 퀄리티인 HSFO를 쓰지 못하니 저유황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근데 그 뒤로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58달러로 축소가 됐습니다. 황성분이 낮은 저유황유나 황성분이 높은 고유황유나 톤당 가격 차이가 58달러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할 것이냐? 결국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벙커 마진이 말씀드린 대로 2019년 하반기 때 급격하게 악화가 되죠. 왜? 벙커를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 뒤로 보실까요? 벙커 마진이 다 회복됐습니다. 반면에 저유황유 마진이 축소됐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기존의 배들이 아직까지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벙커유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남의 나라 배가 자국영해에 들어오면 황산화물 비중 0.5% 만족하냐 안 하냐 테스트를 해서 그걸 만족을 못하면 이팡을 불어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리게 하거나 배를 억류시키는 게 규제의 각 국가별 대응 방법이었는데, 그 검사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40% 정도 감소한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주요 국가들이 다시 친환경 얘기를 하면서 IMO 2020 규제를 엄격하게 테스트하기 시작을 한다면 스프레드 반등이 가장 먼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그널이 조선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2020년 3월까지 이 스프레드가 빠질 때만 하더라도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당연히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지 했습니다.
이 이후에 국제유가는 40불까지 회복이 됐는데 스프레드는 오히려 악화됐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IMO 효과가 올해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나오는 시기가 조선업종이 턴어라운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기자재들은 6개월 후행해서 수주가 살아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변수는 딱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스프레드 개선, 즉 IMO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확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제 가격이 인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워낙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그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달러 성과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탱커와 벌커라고 하는 4대 선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두 개 선종의 운임이 회복이 나올 거냐. 이미 LNG와 컨테이너는 회복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저희는 전 세계 화물의 90%를 배로 운송하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랑 발주량, 상관계수가 0.7에 육박을 합니다. 경기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이 이 이전의 상승의 회복이냐 아니면 2019년 수준으로의 되돌림이냐만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복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 맞지만 V자 반등, V자 반등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전체 회복의 규모가 얼마냐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이 동반 제로금리였던 적이 없었다. 금리가 내년에도 오르지 않는다면 발주자들은 조달 코스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발주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결국 발주자들이 발주를 서두른다면 우리가 집의 매입을 서두르는 건 딱 하나죠. 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이 막히거나 앞으로 아니면 집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집을 빨리 삽니다. 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값이 올라갈 거나 대출이 막힐 거거나 금리가 올라가서 조달 코스트가 앞으로 늘 거기 때문에 3년 안에 발주를 검토했다면 당장 하자. 이걸 땡기는 이벤트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는 업사이클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첫째, 대출이 막힐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셋째, 배값이 올라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변수는 세 번째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내용들은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나 쉐일 이슈로 인해서 세계 최대 소비국인 자원 소비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된 이벤트가 쉐일의 가장 큰 파급 효과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은 생산국가와 소비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운송 과정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 급등락이 반복이 됐습니다만 쉐일이라고 하는 이슈로 인해서 세계 최대 자원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라는 거. 결국 아마 에너지와 관련된 가격, 투자, 재고, 생산, 소비 모든 게 미국이 주도하는 마켓이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개발 기업들의 이자 비용 부담 증가하고 있고 버텨야 되니까 차입금 늘려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이들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금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팩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매장량 대체 비율이 6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은 내년에도 감소한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쉐일 업체들은 사실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현금도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팩트. 결국 북미 쉐일 쪽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투자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매장량 대체율이 이렇게 급수적으로 나빠졌다. 이게 반전을 하는 정도의 회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글로벌 탑5 드릴러 중에 세계 1위 기업이 미국의 트랜스오션인데 시가총액이 2010년에 303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6억 1천만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 하던 애가 6억 달러가 됐다. 과연 그러면 이쪽 마켓이 V자 반등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추 설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은 이 미인도된 시추 설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점이고 저유가 시대일 때는 가스가 오일을 주도하는 마켓이 올 것 같다. 실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유가 급락기 3번에서 전 세계 재고가 미국 재고에 연동이 되는 게 더 커졌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에너지원의 중요한 키 팩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 거고요. 뒤에 내용들은 한국의 마켓이에요. 한국의 수주잔고에서 선종별 구성비가 보시다시피 18, 19, 20년으로 가면서 LNG 비중이 커졌다. 두 번째 비중이 큰 선박이 탱커인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탱커가 내년에 회복이 되냐 아니냐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국은 벌크가 여전히 중요하고 탱커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죠.
세 번째, 일본을 보시면 벌크입니다. 그리고 탱커죠. 보시다시피 한중일 모두 잔고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탱커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게 탱커라는 거죠. 근데 그 탱커가 올해 안 나오고 있으니 이게 내년에 과연 재개가 될 경우에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회복의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고 있고, 이 6개의 차트는 한국의 조선 4사, 중국의 대표 기업인 CSIC, 싱가포르의 대표 기업인 샘코프 마린에 대한 블룸버그의 2020년, 21년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전혀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조선사들의 투자 재개나 이런 거는 기대하시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조선사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감소해왔다, 다운사이클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사들이 인력들을 이렇게 빠르게 축소시켰고 외주 인력 중심으로 줄이다 보니까 직영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 삼성 구조조정 이후에 평균 수주 성과 자체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삼성은 올해 수주가 부족하다 보니까 빠져있는 상황, 대우는 LNG 수주하면서 올라왔고 현대 미포는 정체,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일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발주 규모는 올해 대비해서 63% 정도 증가한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규모는 690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올해 발주가 YTD로 지금까지 이어 투 데이로 272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150억 달러 수준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422억 불이면 이거 대비 63% 증가하니까 V자 반등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2019년에 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선이 잘 나갈 때 1,400억 달러, 2,700억 달러 발주 규모가 아니라 690억 달러 발주 수준이라면 2017년 수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제한적인 회복이지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발주의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는 건 좀 성급하다라는 거고, 그거의 트리거는 말씀을 드렸던 IMO 효과의 강력한 시행 재개 여부 하나,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던 탱커 쪽을 포함한 이쪽의 운임 반등 여부가 하나가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발주처들의 발주를 땡길 수 있는 성과 상승 여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씀은 결국 코로나든 그린 에너지가 됐던 에너지 시장의 화두가 이 제로 CO2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천연가스, 장기적으로는 수소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지난 한 200여 년간의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에너지 소비를 보시면 기술 혁명이 나타났을 때 주도 에너지원이 계속 바뀌어 왔었다. 수력에서 콜, 석탄에서 오일, 그리고 가스. 올해 수요가 늘고 있는 건 가스와 전력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거냐, 신재생일 거냐, 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변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뒤에 내용들은 기계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봐주신다면 오히려 조선보다는 기계의 턴어라운드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시면 올해 가장 수출 증가압률이 나쁜 지역이 인도죠. 거꾸로 이쪽이 내년에 터닝을 한다면 오히려 전통 기계류들이 조선보다는 반등하는 속도가, 회복의 속도가 빠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 지금 뭔가 돌아서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공작기계업계 해외 수주액입니다. 이게 전 세계 제조업체 캐펙스 투자의 동행 내지 선행 지표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만 24개월 만에 YOY,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계속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투자 재개 사이클이 만 2년 만에 진행이 됩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면 그 폭은 빠를 것 같다. 실제 지역별로 보시면 중국과 호주의 반등폭이 빠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커머더티 관련된 국가들의 반등 속도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엔 벌크 쪽에 대한 온기가 확산될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복은 맞으나 2019년 수준의 회복으로 회귀하는 정도의 시황 개선을 예상하는 게 맞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면 구조적인 환경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황 개선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되고, 연말까지 수주를 채운다라는 건 부족분을 메꾸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은 아마 조선사들의 내년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실적은 안 좋은데 수주가 살아날 거냐가 관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